어머니, 다혜가 우리 집 식모는 아니잖아요. 명절에 일 시키지 마세요. 아들의 고함에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제 아내의 손은 금쪽같이 여기면서 밤새 음식을 만든 어머니의 허리는 안중에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절망은 아들이 처가에 갖다 바치기 위해 가장 좋은 음식들만 몰래 빼돌린 텅 빈 냉장고를 발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이름의 가장 무거운 멍에를 오늘부로 끊어내기로 말이죠. 지금부터 얌체 같은 아들 내외를 향한 통쾌하고 서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추석은 돌아왔고 강순이의 하루는 동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순이의 부엌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기름 끓는 소리가 자글자글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명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 순이는 허리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밤새도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전부치기에 매달린 탓에 온몸이 쑤셔왔어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그랑땡을 정성스럽게 뒤집었습니다. 누님, 나왔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남동생 강경식의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피곤함도 잊은 채 활짝 웃으며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경식아. 빨리 왔네? 해 뜨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럼 우리 누님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잠이 오나요? 경식은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며 익숙하게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올케 미숙이 순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순이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형님,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부턴 저희한테 맡기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그나저나 우리 강아지들은 편의점 잠깐 들렀다 온대요. 자기들도 여기 온다고 신이 나서 잠을 설쳤다니까요. 미숙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식은 잠시 후 거실에서 쿵쾅거리며 병풍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일이라 그의 손놀림에는 막힘이 없었죠. 미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순이의 곁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을 닦았어요. 그녀의 야무진 손길에 그릇들이 금세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전복장 담그셨네요? 이거 손 진짜 많이 가는데. 응, 우리 조카들이랑 진우가 환장을 하잖아. 미숙이 전복장을 바라보며 진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우랑 다혜는 잘 지내요? 그 순간 순이의 얼굴에 스치듯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겠지. 나도 자주 못 봐.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거실에서 차례상 준비를 마친 경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님, 상 다 차렸는데 뭐 더 도울 거 없어요? 고마워. 금방 음식 가지고 나갈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리며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머나, 우리 기철이, 기영이. 세상에 언제 이렇게 컸어. 순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카들을 향해 팔을 활짝 벌렸죠. 아이들은 달려와 순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희 이번에 모의고사 때 성적 잘 받았어요. 정말? 아이고, 기특해라. 이따 용돈 두둑하게 줘야겠네.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집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경식이 차례상을 완벽하게 차리고 나서야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님,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슬슬 차례 지내야 되는데 진우네는 언제 올라나? 글쎄,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순이가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전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순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형님, 명절이라 길이 많이 막히나 보죠. 금방 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결국 진우 내외를 빼고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식과 미숙, 그리고 절을 올리는 조카들의 모습을 보며 순이의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차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현관문 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듯 현관으로 향했죠. 어휴,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늦었어? 길이 많이 막혔니? 네, 명절엔 차가 너무 많아서 어딜 가도 막혀요, 어머니. 힘들어 죽겠네요.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송다혜는 고개만 까딱하며 건조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래, 어서 오너라. 힘들었을 텐데. 빨리 들어와서 차례 마저 지내자. 진우와 다혜는 마지못해 절을 한번 올리고는 마치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혜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고개를 박았습니다. 조카들이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죠. 안녕. 그 무심한 태도에 아이들이 무안해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식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요즘 하는 사업은 괜찮고? 네, 외삼촌. 도와주시는 덕분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진우가 그제야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다혜가 불쑥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애교가 넘쳤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도움 안 받았으면 지금쯤 어쩔 뻔했어요? 맞아요, 외삼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경식은 손사래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다 진우 너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그때 순이가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내오며 식사를 권했습니다. 자자, 다들 배고플 텐데 어서 식사들 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순이가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전복장과 갈비찜, 형형색색의 전과 나물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했어요. 우와, 형님, 올해도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미숙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조카들도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그랑땡이에요. 그래, 우리 기철이 많이 먹어라. 내가 우리 기철이 생각하면서 만들었지. 순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카들의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혜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명절 음식 다 만들어요?
백화점 가면 고급스럽게 세트로 다 파는데 그게 보기에도 좋고 맛도 더 깔끔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꼭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다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경식과 미숙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정적을 깬 것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다혜 말이 맞아, 엄마. 다음부턴 그냥 시켜서 편하게 해. 엄마가 집에서 음식하고 있으면 다혜도 불편해하잖아. 순이는 아들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미숙이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역시 명절 음식은 손맛이죠. 저는 형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한번 싸늘하게 얼어붙은 분위기는 쉽게 녹지 않았죠. 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 다들 식기 전에 많이 먹어라. 식사가 끝나자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미숙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고 조카들도 제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다혜는 소파에 편안히 기댄 채 과일을 먹으며 여전히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었죠. 순이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혜야, 다 먹었으면 이리 와서 그릇 치우는 것 좀 거들어주지 않겠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다혜 어제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요. 오늘은 좀 그냥 두세요. 그래도 숙모도 일하고 계신데. 다혜가 우리 집 식모는 아니잖아요. 진우의 고성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럼 숙모도 식모란 이야기니? 그냥 다 같이 치우자는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순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다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진우 씨가 좀 과했네요. 저희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친정 엄마도 혼자 계셔서 저희 기다리고 계세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진우도 서둘러 겉옷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매정하게 돌아서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하죠. 등을 돌린 자식의 뒷모습에도 미련 한 자락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아들 내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밉고 서운해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내 아들인데 하는 마지막 정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가는 길에 뭐라도 좀 싸줄 테니. 순이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만든 음식 중 가장 아껴두었던 전복장과 소갈비찜이라도 들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순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가장 안쪽에 고이 넣어두었던 큼직한 반찬통이 있어야 할 자리가 횡하니 비어 있었어요. 분명 여기에 뒀는데 어디 갔지? 특제 양념으로 정성껏 재웠던 소갈비찜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냉장고 안을 몇 번이고 다시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죠. 순이는 부엌을 나와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아들 내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깐. 냉장고에 넣어뒀던 전복장이랑 갈비찜 혹시 못 봤니? 진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아까 미리 차에 챙겨놨어요.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뭐라고?
다혜랑 장모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어차피 저희 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진우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대답에 순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걸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단 말이니? 허락이요?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다혜가 귀찮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 주실 거면서 뭘 그렇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요? 매년 챙겨주시잖아요. 미리 좀 챙겨간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그 말에 순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쉬세요. 저희 갈게요. 진우의 마지막 말에 더욱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순이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는 진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 마누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힐까봐 설거지 한번 시키는 것도 벌벌 떠는 놈이 이 엄마가 밤새 눈 비벼가며 만든 음식은 네 처가에 갖다 바치려고 몰래 빼돌려? 어머니, 빼돌린다니요.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진우가 기분 나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심해? 내가 지금 뭐가 심하다는 거야.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허리 한번 못 펴고 만든 음식을 내 허락도 없이 훔쳐가 놓고도 그렇게 당당해?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뭐가 심한 건데? 훔치다니요. 그럼 어머님 저희 안 주실 거였어요? 다혜가 되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식과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따라 나와. 순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외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차 앞에 섰습니다. 차 트렁크 열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열라면 열어. 순이의 단호한 외침에 진우는 마지못해 스마트키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트렁크 문이 열리자 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트렁크 안에는 전복장과 갈비찜뿐만 아니라 순이가 만든 온갖 음식들이 보따리째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갓 쪄낸 송편, 정성껏 부친 삼색전, 심지어 김장 김치통까지 야무지게 챙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저희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챙긴 건데 이게 뭐 잘못됐냐고요? 다혜가 여전히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잘못?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순이의 눈앞으로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부터 다혜는 단 한 번도 음식 준비를 도운 적이 없었죠.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들 진우는 그런 아내를 감싸느라 바빴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도 두 사람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죠.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만 쏙쏙 골라 담아가곤 했습니다. 순이는 아들과의 불화를 피하고 싶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침묵하고 참을 수 없었죠. 그거 전부 당장 다 꺼내서 도로 갖다 놔. 순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다혜가 얼굴까지 붉히며 악을 쓰듯 반발했습니다. 가족끼리 음식 좀 나눠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가족? 순이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이면 명절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밤새 만든 음식만 도둑고양이처럼 싹쓸이에 가도 되는 거니? 그게 네가 말하는 가족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다혜네 장모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좀 챙겨드리려고. 진우가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럼 나한테 먼저 부탁을 하는 게 순서 아니니? 이렇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도둑이에요? 다혜가 기어이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고성에 주말 아침에 평화가 깨지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순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우와 다혜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못해 트렁크의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야 했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보자기들을 거칠게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래요? 집 앞에 도착한 다혜가 음식 보따리들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어요. 자, 여기요. 이제 됐죠? 현관 안까지 제대로 갖다 놔. 아, 진짜 치사해. 다혜가 눈물을 훔치며 음식들을 현관 안으로 옮겼습니다. 진우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기만 했죠.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모든 음식을 돌려놓은 후 다혜가 붉어진 눈으로 순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겠지. 피곤하다 그만 가라. 순이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이제 다신 안 와요. 명절이고 뭐고 2번 다시 안 올 줄 아세요. 다혜가 소리치며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미안한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결국 아내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후 차는 맹렬한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이는 현관에 홀로 서서 한참 동안이나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집 정리를 하고 있던 경식과 미숙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경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방금 전 벌어졌던 소동이 마치 지독한 악몽 같았죠. 하지만 현관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인 음식 보따리들이 그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식이 순이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진우 저 녀석이 정말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 괜찮다고 했잖아. 순이가 동생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애써 감추려 해도 목소리의 떨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이 따뜻한 국화차를 끓여와 순이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형님, 속이 많이 상하셨죠? 우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고마워. 순이는 차가운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은 진정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식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저 녀석,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속없는 놈이 된 거야. 오래됐지. 순이가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그 한마디와 함께 순이의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씁쓸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와 다혜가 결혼한 첫 해의 추석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로운 식구가 된 며느리를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한창 바쁘게 움직이던 순이가 거실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다혜야, 이리 와서 전 부치는 것 좀 거들어 줄래?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어머님. 저는 요리에 영 소질이 없어서요. 괜히 제가 거들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다혜는 소파에 편안히 기댄 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죠. 순이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다시 한번 좋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리 와서 같이 해보자.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못해요. 그냥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다혜는 끝까지 소파에서 엉덩이를 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이는 그 넓은 부엌에 홀로 남아 밤늦도록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식사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다혜는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혜야, 다 먹었으면 그릇이라도 좀 날라주지 않겠니? 아, 저 갑자기 배가 좀 아파서요. 방에 들어가서 잠시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혜는 하품을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라도 하소연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다혜가 몸이 안 좋다잖아요.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진우는 언제나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명절이 끝나고 집을 떠나는 날, 순이가 정성껏 싸준 음식 보따리를 받아들며 다혜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죠. 어머님, 다음부턴 이렇게 많이 안 싸주셔도 돼요. 저희 둘이 사는데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니까요. 정성을 무시하는 그 한마디에 순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도 똑같았죠. 다혜는 여전히 저는 요리 못해요라는 똑같은 핑계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이 되었을 때는 한술 더 떠서 순이의 정성을 대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백화점만 가도 맛있는 거 천지던데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아들인 진우마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다의 말이 맞아요. 요즘엔 사 먹는 게 더 편하고 맛있어요. 순이는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들 내외와 얼굴 붉히기 싫어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뻔뻔해졌죠. 네 번째 명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물건을 주문하듯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 좀 싸주세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전도 맛있네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순이의 인내와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하더니 오늘 마침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훔쳐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순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미숙이 그런 순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위로했어요. 형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올게. 그냥 허탈해서 그래.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 키운 건가 싶어서 누님이 뭘 잘못해. 진우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경식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땐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사람은 변하는 거지. 순이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경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누님, 저녁 설거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누님은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요. 미숙도 일어나 경식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희가 후딱 치울 테니 형님은 어서 들어가서 한숨 주무세요. 동생 내외의 따뜻한 마음에 순이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같은 시각 맹렬한 소리를 내며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다혜는 창밖을 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죠. 방금 전 시어머니에게 퍼부었던 악담과 그로 인해 받은 모욕감이 분노가 되어 그녀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이나 흐른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역시 다혜였어요. 자기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러?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진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망설임에 다혜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죠. 왜 대답이 없어? 지금 자기 엄마 편드는 거야? 내가 틀린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데. 진우가 마지못해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허락도 없이 냉장고 음식을 전부 꺼내온 건 좀 그랬잖아.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다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뭐, 좀 그랬다고? 야, 강진우. 너 지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그 음식들 나 혼자 먹자고 챙겼어? 당신 먹이고 몸 안 좋으신 우리 엄마 좀 챙겨드리려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 혼자 속물에 도둑년 만들고 자기는 쏙 빠지겠다? 다혜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우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내가 누구 때문에 당신네 집에 가서 그 수모를 겪었는데 아침부터 얼굴도 못 본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거 거들라 하시고 설거지하라 하고 내가 당신네 집 식모야? 그녀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부풀려 말하며 억울함을 토해내자 진우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다혜야, 그만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당신 편 못 들어줘서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 혼자 그렇게 상처받게 해서 내가 다 잘못했어. 진우의 사과에도 다혜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좀 더 남자답게 처신했으면 좋겠어. 당신 아내잖아, 내가. 다혜의 울분 섞인 절규에 진우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죄인이 된 심정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다시는 당신 혼자 힘들게 안 할게. 진우가 옆 좌석으로 손을 뻗어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는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 당신네 집에 발도 들이기 싫어. 명절이고 뭐고 앞으로는 당신 혼자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나 혼자 다녀올게. 응? 진우의 거듭된 사과와 애원에 다혜는 그제야 훌쩍이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엉망이 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다혜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집으로 바로 가는 거지? 그래야지. 백화점이라도 들르자 과일이라도 사가야지.
괜히 싸운 얘기 꺼내서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알았어. 진우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분노와 상처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닥칠 처가에서의 시간을 무사히 넘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내비게이션은 처음부터 친정이라는 목적지만을 향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길 위에 시댁이라는 경유지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귀찮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외곽도로에 접어들자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혜는 그를 향해 싸늘하게 고갯짓을 했죠. 결국 진우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린 진우의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있던 순이의 낡은 아파트와는 공기부터 다른 곳이었죠. 진우는 주차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그런 진우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차에서 내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완벽하게 정돈했어요. 뭐해? 안 내리고? 그녀의 재촉에 진우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다정한 부부의 가면을 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은은한 명품 브랜드의 디퓨저 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다혜의 엄마 오영주는 방금 숍에서 관리를 받고 온 듯 완벽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 하나 묻어있지 않은 실크 블라우스와 우아한 스카프. 그녀에게 명절은 고된 노동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사교의 장일 뿐이었죠. 어머, 우리 딸, 우리 강서방. 어서 와. 길이 많이 막혔지? 엄마, 보고 싶었어? 다혜는 오영주에게 달려가 안겼고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영주는 그런 사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빈손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서방, 손이 왜 이렇게 가벼워? 사돈 어른께서 맛있는 거 안 싸주셨나? 내가 사부인 갈비찜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내가 말렸어.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명절마다 그 고생을 어떻게 하시냐고.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음식 바리바리 싸. 그냥 깔끔하게 외식하거나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게 최고지. 그 말에 오영주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머, 우리 딸 생각이 어쩜 이렇게 깊어? 그러게 말이다. 요즘 세상에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니? 장모 오영주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그렇습니다. 장모님하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다혜는 자연스럽게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영주는 그런 딸의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주 시댁 가서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 눈치 보랴 이것저것 하랴 힘들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푹 쉬어. 아니야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다혜가 새침하게 대답하며 엄마가 건네주는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설거지 한번 안 하려고 배가 아프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곳에서 그녀는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할 귀한 딸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며 잠시 이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에 순응했어요. 오영주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이번에는 진우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질문의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참, 강서방. 요즘 하는 사업은 괜찮고? 내 친구 딸내미 남편은 이번에 회사가 대박이 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던데. 우리 다의 어깨 좀 펴게 해줘야지, 안 그래? 네, 장모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뭐해, 결과가 중요하지.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우리 다의 고생시키는 건 내가 못 보니까. 진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혜는 그런 남편의 굴욕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엄마와 함께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밤새 만든 음식을 훔쳐가려다 실패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 직후였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아프다던 오영주의 안색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혈색이 돌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오영주가 주문한 고급 호텔 중식 요리가 배달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화려한 대리석 식탁에 둘러앉아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다혜는 언제 시어머니와 싸웠냐는 듯 친구들과의 약속과 쇼핑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지독한 소동과 눈물, 분노는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 듯 했습니다. 진짜 감정이 폭발했던 그곳과 달리 이곳의 평화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진우는 처가 식구들의 대화에 간간히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가 먹는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순이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각기 다른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죠. 순이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미숙은 그런 형님의 안색을 연신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던 경식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옆에 앉은 아내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밤에라도 진우 놈한테 다시 전화를 해야지. 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안 돼. 여보, 참아요. 지금 형님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면 어떡해요. 형님 마음만 더 심란해지실 거예요. 미숙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경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 꼴을 보고도 화가 안 나? 경식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지만 순이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쌓인 음식 보따리를 보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형님. 이 음식이라도 먼저 정리해야겠어요. 이러다 다 상하겠네. 미숙은 바닥에 놓인 보자기를 풀고 찌그러진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살피며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했죠. 어머나 세상에. 형님, 이거 보세요. 이 꼬치전 색깔 좀 봐. 완전 예술이네, 예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곱게 붙이셨어요? 나는 평생에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녀는 순이의 짓밟힌 정성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레기 취급한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었죠. 미숙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순이는 텅 빈 눈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는 올케의 따뜻한 손길을 보자 순이는 잊고 싶었던 가장 아픈 기억이 얼음송곳처럼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이토록 망가진 것은 오늘 하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일이 있었죠. 그때 순이는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순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영정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상주인 아들 진우는 슬픔에 빠졌다기보다는 그저 모든 상황이 지겹고 피곤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며느리 다혜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이 불편하다는 듯 연신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고 틈만 나면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온갖 핑계를 대며 빈소를 비우기 일쑤였죠. 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녀의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던 순이는 화장실 앞에서 들려오는 다혜의 명랑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 이놈의 장례식은 언제 끝나? 주말 내내 이게 무슨 고생이람. 다혜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뭐 계속 울고만 계시지. 아휴,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니까. 순이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순이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진우 씨가 가방 하나 사줬다니까. 완전 신상이야. 순이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도 봤지? 내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색깔 진짜 예쁘지 않니? 다음 주에 너랑 백화점 가서 스트레스나 확 풀어야겠다. 자신의 남편의 죽음 앞에 며느리는 친구들과 명품 가방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화장실 문이 열리기 전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의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순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커다란 밀폐 용기들을 망설임 없이 꺼냈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에 경식과 미숙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가 미숙이 정리하던 음식들을 들고 와 식탁 위에 늘어놓았죠. 그리고는 새 용기에 음식들을 정성껏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식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누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거 다시 싸서 진우 녀석한테 보내려는 건 아니죠? 누님, 제발. 절대 안 돼. 동생의 다급한 외침에도 순이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헛소리하지 마. 그 짧고 차가운 한마디에 경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건 왜 옮겨 담으세요, 형님? 순이는 마지막 남은 송편 하나까지 새 용기에 담은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서늘했습니다. 너희들 가져가. 예. 아니, 형님.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미안하다. 너네도 늘 챙겨줬어야 했는데
매년 진훈에 챙겨주느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순이가 경식과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한테는 이제 먼지 한 톨도 아까워. 그 말에 경식과 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존경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죠. 순이는 동생 내외에게 줄 음식을 모두 담은 뒤 식탁 위에 마지막으로 남은 모둠전 한 접시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정갈하게 붙여진 꼬치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란 듯이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음식을 씹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사람의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싶어도 진훈에 다 싸줬는데 이젠 안 그럴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식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누님, 그게 맞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식에게 짓밟혀왔던 한 여자의 진심이었고 자신의 노력과 인생을 더는 쓰레기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순이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명절은 바로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강순이 자신을 위한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명절이 끝나고 아들 진우에게서는 사과 전화는커녕 안부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녀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과 체념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모든 행동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순이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예금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강진우 집 마련 자금, 강진우 사업 미천. 통장의 겉표지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들은 그녀의 인생이 오직 아들만을 위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순이는 그 통장을 들고 평생 시장만 오갔던 걸음을 돌려 시내 중심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해지해서 제 다른 계좌로 옮겨주세요. 그녀의 망설임 없는 말에 은행 직원이 몇 번이나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액수는 순이가 평생을 굶고 안 입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무게였죠. 은행을 나온 순이는 그대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늘 밖에서 쇼윈도 너머로 구경만 하던 화려하고 눈부신 세상 속으로 그녀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어요. 순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급 여성복 매장이었습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던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지만 저런 건 사치라며 고개를 저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손님, 안목이 정말 높으시네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신상품이랍니다. 직원의 상냥한 말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라며 뒷걸음질 쳤을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어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리를 찾은 듯한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수백만 원이 찍힌 가격표에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새로 산 코트를 옷장에 걸어두고 몇 번이고 다시 꺼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겹도록 울리지 않던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진우예요. 별일 없으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명절날의 일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은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 태연했죠. 순이가 별다른 대답이 없자 진우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번에 사업적으로 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통장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먼저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사과가 아닌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옷장에서 꺼내 입은 새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을 손으로 느끼며 아주 조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통장엔 이제 돈이 없다. 네,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 쓰실 때도 없잖아요. 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아, 그 돈? 이제 내 돈이야. 오늘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기로 마음먹었거든.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 정말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내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어. 그렇게 알아라. 순이는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님, 웬일이세요? 경식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순이는 그저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경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우 사업에서 손 떼줘. 네. 누님 추석 일 때문에 그러세요? 투자한 돈도 전부 회수해줬으면 좋겠어. 경식은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추석 이후에 참 그러고 싶었지만 족하고 또 누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냥 두고 있었는데 누님이 고민 많이 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새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프고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식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끊어내기로 결심한 한 단단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진우의 집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내 돈이야. 내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어.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평생의 어머니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등 뒤 소파에 누워 잡지를 뒤적이던 다혜가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래? 화 좀 풀리셨대? 언제 돈 보내주신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독촉하는 듯한 지극히 당연하고 뻔뻔한 태도였죠. 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지금 화가 많이 나셔서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 뭐, 화는 무슨 놈의 화.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게 아까우신가 보지. 며칠 앓는 소리 하다 결국엔 보내주실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쩔쩔매. 다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순이는 언제나 아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주는 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엔 좀 분위기가 됐고 정 안 되면 외삼촌한테 전화해. 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사업 때문에 급하다고. 외삼촌이 한마디 하면 엄마도 별 수 없을 거 아냐. 다혜는 진우의 불안감을 유약함으로 치부하며 모든 것을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경식은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일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화면에 외삼촌이라는 세 글자가 떴습니다. 진우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색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외삼촌. 마침 전화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막 전화드리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반가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식의 목소리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무거운 음성이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안도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이내 새하얀 공포로 물들어갔습니다. 네, 네, 외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여보세요? 외삼촌. 진우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어버렸습니다. 다혜가 짜증스럽게 잡지를 던지며 물었어요. 왜 그래? 외삼촌이 뭐래? 뭐냐고 묻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우리 사업에서 손 떼겠대. 뭐? 투자했던 돈 내일까지 전부 회수하겠다고, 더는 나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셨어.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혜는 몇 초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만 끔뻑거렸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다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외삼촌이 왜? 당신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 설마 추석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그깟 음식 몇 통 가지고? 다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오가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고급 쿠션이 바닥에 나뒹굴고 값비싼 잡지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강순이, 당신 엄마 짓이지, 이거. 그녀의 입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저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자식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사는 꼴이 그렇게 배가 아팠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서 빌어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 그녀의 눈은 실핏줄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으며 분노를 터뜨리던 다혜는 문득 모든 것을 멈추고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분노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차갑고 계산적인 포식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면 진우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만 감싸쥔 채 끙끙 앓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다혜야. 정말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장인 어른께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 그의 마지막 희망 섞인 말에 다혜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빠를 찾아가? 당신 사업 능력 없는 무능한 사위라고 동네방네 광고라도 하게? 당신이 우리 아빠 돈으로 겨우 연명하는 존재라는 거 온 세상에 떠벌리고 싶어? 다혜는 진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야, 강진우.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그녀는 진우의 앞에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엄마랑 외삼촌이, 한마디로 당신네 집안이
우리를 버렸다는 소문이 이 바닥에 나봐. 누가 앞으로 당신을 믿고 투자를 하고 당신이랑 거래를 하겠어? 당신 사업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집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 집안에서 시작된 불이니까 당신 엄마 손으로 직접 끄게 만들어야지. 다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연극 대사를 가르치는 연출가처럼 속삭였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잠시 후 순이의 집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가 무심하게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진우와 눈가가 붉게 물든 다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이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혜는 마치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는 듯 절절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명절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염치 없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다혜의 눈물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진우 역시 아내의 옆에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혜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면서 반성만 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아내의 연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순이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식의 눈물에 평생을 져주며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순이는 과거의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엎드려 쇼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 내오지 않았고 그만 일어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들의 연극이 끝나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며 불며 용서를 빌던 다혜는 순이의 반응이 없자 슬쩍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음 같은 표정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준비해온 마지막 대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외삼촌께는 어머님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100번 1000번이라도 빌겠지만 이대로 저희 사업까지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떡해요, 네? 어머님. 마침내 악어의 눈물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죠. 연극은 이제 다 끝났니? 순이의 얼음 같은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던 다혜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 처절하게 매달리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당혹감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 참담한 연극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사업 망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다혜랑 저 정말 죽으란 말씀이세요? 외삼촌께 전화 한 통만, 딱 한 통만이라도. 하지만 순이는 아들의 애원을 외면한 채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텅 빈 벽을 향해 말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건 내 외삼촌과 네가 직접 풀 문제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 순간 다혜의 입에서 피식하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 그녀의 눈가는 이제 완전히 말라 있었죠. 관여할 바가 아니시다? 다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순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판을 짜신 분이 누구신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가녀린 음색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본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하여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다혜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순이만을 향해 불타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겠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다혜는 순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똑바로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친정에서 진우 씨 사업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요. 외삼촌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진우 씨 사업 망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책임지고 수습하시란 말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에게 대놓고 협박을 하는 꼴을 보며 이성을 잃은 것은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달려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망하는 꼴을 꼭 보셔야겠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 맞아요? 아들의 울부짖음과 며느리의 협박. 과거의 순이었다면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악을 쓰는 두 사람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두 사람의 고함 소리를 순간적으로 압도했습니다. 순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망하는 게 아니야,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순이는 진우에게서 시선을 돌려 이번에는 다혜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앞에서 그따위로 소리 지를 자격 없어. 여긴 내 집이니까. 순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순이의 단호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다혜와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모든 것을 내주던 그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당혹감을 지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악담을 퍼부으려 입을 열었지만 순이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차마 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날 이후 진우와 다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동시에 잃어버린 진우의 사업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힘없이 흔들렸죠. 결국 몇 달이라는 시간은 허영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한 남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한때 번듯한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두 사람이 사랑의 보금자리라 자랑하던 화려한 아파트와 번쩍이던 외제차에는 모두 붉은색 차 앞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빠져나간 텅 빈 자리가 흉터처럼 남아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진우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감지 못한 머리는 기름져 있었고 헬쑥해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명품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온 다혜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게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이었어요. 진우가 애원하듯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다혜야, 여보, 제발 가지 마.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볼게. 응? 다혜는 바닥에 붙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죠. 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제 우리는 없어. 너 혼자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꼴을 좀 봐. 어떻게 이 꼴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넌 끝났어, 강진우. 그녀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내려는 듯 가장 잔인한 말을 비수처럼 던졌습니다. 결국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무능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까지 전부 망쳐버렸어. 다혜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경멸이 가득 담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난 당신 같은 실패자랑 더는 1분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르륵 하고 여행 가방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어머니와 마지막 남은 돈과 기회,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순이의 집에는 깊고 평온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닫혔던 현관문은 아들 내외를 향한 순이의 마음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닫힌 그 문을 그녀는 다시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거실 한쪽에 얌전히 놓여있던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갓 태어난 진우가 베넷 저고리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돌 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순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가 이내 쓸쓸하게 흩어졌습니다. 앨범 속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이. 커서 돈 많이 벌어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하던 아이. 사진 속의 그 아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순이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들에 대한 길고 긴 미련도 함께 덮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상자에 다시 넣어 장롱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과의 작별이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걱정이 가득한 얼굴에 경식과 미숙이 서 있었어요. 누님, 괜찮아요? 혹시 진우 그 녀석 여기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경식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동생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어서 들어와. 그녀의 차분한 모습에 경식과 미숙은 오히려 더 놀란 눈치였죠.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식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누님, 진우 사업 망했대.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좋지는 않네. 그래도 내 하나뿐인 조카인데. 경식의 목소리에는 누나의 편을 들면서도 조카의 앞날을 걱정하는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내 탓 아니야, 경식아. 오히려 네가 어려운 결정 내려줘서 내가 고맙다. 형님. 미숙이 울컥하는 목소리로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미숙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 저것들 때문에 더는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을 거야.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진우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나 다음 주에 여행 갈 거야. 평생 가보고 싶었던 남해로. 그녀는 팜플렛을 펼쳐 보이며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소녀처럼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구경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죠. 경식은 그런 누나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안도와 존경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누님. 그렇게 살아요. 이제부터라도 누님 인생, 누님을 위해서만 살아요. 우리가 옆에서 뭐든지 다 도울 테니까. 미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형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형님 행복할 일만 생각하세요. 아들 내외의 집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돈을 향한 공포로 가득 차 있을 바로 그 시각. 순이의 집에서는 낡은 과거를 정리하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지지 속에서 조용하고도 단단한 미래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또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집을 채우는 풍경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새벽부터 기름 냄새와 고된 한숨이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오전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순이가 홀로 외롭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경식아. 그렇게 썰면 손가락까지 같이 써는 수가 있어. 누님 제가 또한 칼질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경식이 서툰 솜씨로 동그랑땡에 넣을 두부를 으깨며 너스레를 떨었고 그 옆에서는 미숙이 웃으며 능숙하게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무리해서 많은 음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며 요리하는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순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절의 주방을 홀로 지키는 외로운 주인이 아니었죠. 순이는 거실에서 조카들과 함께 화투패를 돌리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삼고의 피박까지. 저 오늘 용돈 다 털리겠어요. 어머, 어떡하니. 내가 오늘 운이 좀 좋네. 순이는 조카의 엄살에 소녀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평생 소원이었던 여행을 다녀왔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웃음을 되찾았죠.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은 옅어졌고 맑아진 눈빛에서는 온화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야, 역시 명절 음식은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제맛이야. 경식이 갈비찜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이어지던 중
미숙이 조심스럽게 순이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기 혹시 진우 소식은 들으셨어요? 순간 식탁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경식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지만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순이를 바라보았죠. 순이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올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못 들었어. 어떻게 지낸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도 표정에도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형님의 모습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다혜랑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들의 몰락. 과거의 순이였다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을 그 소식에 지금의 순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심지어는 연민의 그림자조차 스치지 않았죠. 그녀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야지. 별 수 있겠니?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원망을 넘어선 완전한 단절이자 진정한 평온이었죠. 순이의 담담한 모습에 경식과 미숙도 더는 진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다시 즐거운 웃음소리가 피어났고 순이는 조카의 밥그릇에 전을 하나 더 올려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빈자리는 이렇듯 소중한 가족들의 온기로 어느새 충실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짓밟는 사람에게 헛되이 감정을 쏟는 대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언젠간 아들 진우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 따뜻한 밥 한 끼 다시 차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비로소 온전히 되찾은 자신의 행복한 명절을 조용히 음미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추석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진정한 평온과 감사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